2차 전지 배터리 좀 하나 볼까요? 배터리가 요즘에 이제 핫하죠.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또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나 조선업처럼 이제 여러 사이클 아직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 하이라이트를 아직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종의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해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충당 부채가 네. 현재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충당 부채.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손익 개선서를 보면요. 제 2기가 2021년도였어요. 17조에서 작년에 25조로 8조 이상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7천억에서 1.2조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구나 네. 라고만 알고 계세요. 많은 네. 분들이. 참고로 제 1기가 매출이 많이 적어요. 이거는 LG화학에서 물적 분야를 했죠. 네네. 그래서 12월 한 달간만의 실적이에요. 조금 이제 착시 효과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랬을 때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좀 많이 분석을 했다 나름. 네. 그러면 이 실적만 봐서도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요. 예.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모니터 하도 멀어가지고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모니터가 예. 멀어서 그렇다고. 예. 잘난 척 그만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22년도에 8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매출 원가 역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뭐 자재 사와야 되니까요.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업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판관비도 일반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아하. 감소를 했어요. 판관비가 줄었네요. 네. 그래서 왜 저런지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뭘 봐야 된다? 주석. 예. 그래서 주석을 봤어요. 주석 가서 이제 컨트롤 F 누르고 판관비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가 컨트롤 F입니다. 저는 그냥 대충 어디쯤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바로바로 찾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관비 상승액을 봤더니 다른 항목들은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다 같이 증가를 했어요. 뭐 급여도 증가하고 잘 안 보이시죠? 예. 네네. 수수료도 증가하고 했는데 제가 박스 쳤어요. 예.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전입액이 21년도 1.4조에서 6천억으로 8천억이 감소를 했어요. 전 뭔데 이렇게 이름이 깁니까? 이 부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충당 부채. 뭐냐? 이를테면은 LG전자나 현대자동차는 네. 판매한 제품이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죠? 네. 그러면은 AS를 해줘야 되죠. 네. AS. 예. 그것들은 계속 가전 제품을 팔거나 차를 파는 이상 계속 발생되는 네. 비용이에요. 네. 그런 비용들을 미리 잡아놓는다. 부채로 처리하는 게 충당 부채예요. 미리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그런 비용들은 영업하는 이상 계속 발생하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상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상 충당금. 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충당 부채 변동 내역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밑에가 21년도였는데 충당금을 쌓은 게 1.4조였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용한 실제 충당금은 5,900억이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쌓은 충당금은 6,300억이었고 네. 실제 사용은 1.2조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더 차이가 많이 컸어요. 예. 쌓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예. 썼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21년도에 GM이 대규모 리콜을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하도 많이 나서 뜯어서 보니 GM이 LG 에너지 솔루션 너네 때문에 불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였죠. 리콜을 이제 하기로 결정하면은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서로 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콜을 실시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용은 그 다음 연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리콜에 대한 충당금은 21년도에 많이 쌓아놨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용이 그 비용은 거고. 예. 22년도에 더 많이 나갔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매출도 증가를 하고 이익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21년도에는 충당 부채가 8천억 이상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22년도에도 21년도처럼 리콜 사태가 있었다. 네. 그러면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겠죠. 감소했겠죠. 아하. 그래서 저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 안에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 이게 예. 지금 당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용어를 좀 아셔야지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요. 네.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아, 네, 그죠.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뭔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을 많이 가르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에다 까는 돈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길에다가 깔아놓는 돈. 예, 버리는 그러니까 돈들이. AS를 위해서. 예. 이렇게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 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버리는 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전기차에서 불났다. 혹은 이제 리콜, 배터리 리콜을 한다. 아니면 자동차 OEM 제조사랑 배터리 제조사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할 때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가 올해 이거 실적이 나빠진. 실적 나빠진다. 이러면서 그게 알수 있는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결함인지 공부를 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길바닥에 까는 돈이 많지만 아, 개선을 통해서 음, 향후 이익이 또 증가할 가능성도 역시 높겠죠. 그죠. 다시는 불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예, 현재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장치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조선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것도 거대한 사이클이고.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조선업종에 대해서. 예. 마치 안 짠 것처럼. 그래서 조선업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예. 자산. 이름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예. 계약 자산. 아마 근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미청구공사. 예. 친절하게 미 띄고 청구공사, 초과 띄고 청구공사라고 또 써주셨는데 저 원래 저 다 붙여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불친절하게. 예전에는 저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계약 자산, 어. 계약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그래서 말도 어려워요. 예, 이게 뭐 이를테면 기업 간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자산, 음. 기업 간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부채란 뜻이에요. 뭐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계약을 해놨는데 그 자산과 부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점이겠죠. 그죠. 팔렸을 때. 예. 그리고 대금을 받겠죠. 네.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전자어음 형식으로 받아요. 어음으로. 외상으로. 예. 그리고 기업은 매출 채권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거나 공사가 필요한 기간이 긴 설치 산업이나 이를테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배를 만드는데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요. 그런 기업들은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한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합니다. 거의 건설처럼. 네. 네.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공사 기간이 3년이고 총 수주 금액이 1.1조인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하는 시공사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어요. 예. 이 시공사가 재건축을 수주하는 회사죠. 예, 예. 시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건설 회사. 예. 건설하는 우리가 회사. 아는 상장 기업 건설 회사가 다 그죠. 대부분 뭐 현대건설, 시공사예요. GS건설 이런 회사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공사는 재건축을 수주하기 전에 미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다 산정을 해요. 그죠. 한 9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1.1조 정도를 수주를 하면은 한 2천억 정도 남겠다. 2천억 정도 남길 수 있는 공사. 이렇게 해서 수주를 해요. 예. 그래서 만일 기업이 네.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일시에 매출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공사 2년 차에는 매출은 전혀 없고 네. 비용만 발생을 해가지고 대규모 적자가 나가겠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예. 네. 비용만 발생하니까요. 그쵸, 공사하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대규모 매출 인식과 함께 대규모 흑자 전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근데 사실 저게 뭐 보기에는 쉽고 편리하긴 한데요.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씩. 예.
공사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총 공사 예상 원가로 나눈 거예요. 저기 실제 사용 원가를. 예. 그래서 공사 1년 차에 33% 공사를 했다. 그럼 매출액이 3,630억 정도 발생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익이 630억. 공사 2년 차도 3,630억 매출에 이익이 630억.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뭐냐? 기업이 이제 이렇게 수주를 바탕으로 하는 기업이 12월 30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간이 종료해야 되니까 네. 그동안에 공사한 거를 매출 인식을 하겠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대금을 받았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다 계약 부채예요. 미리 받아놓은 돈은 예, 공사가 다 부채가 되지 되는 않은데. 거죠. 예. 예. 왜 그러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부채는 빚이죠. 네. 그런데 회계에서의 부채에 대한 정의는 이행해야 될 경제적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예. 내가 일단 돈은 받았고 물건은 아직 내어주질 않았으니 이 기업은 지금 그 매출 인식 시점까지의 공사 대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더 그만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저희도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요. 네. YG 클럽이라고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플랫폼이 있는데 이게 연간 결제를 하면은 저희가 좀 할인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연간 결제로 많은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근데 부채가 되겠죠. 저희한테는 이게 다수익인 줄 알았는데 부채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받았으니까 교육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Y3 이거 들고 나르면 안 되니까. 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매출을 인식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죠. 네. 나중에 받는 게 다 계약 자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돈. 네. 앞으로 받을 돈. 그래서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에서 일반인들은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은 게 좋다고 보는데 현금 흐름은 사실 반대예요. 그렇죠. 저거 이제 현금 흐름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예. 해주신 거죠. 계약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리 받은 돈이 많다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매출로는 아직은 발생을 안 하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익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계약 부채도 착한 부채에 해당되겠죠. 아하. 반대로 계약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공사는 해주느라고 비용은 들어갔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어음으로 받았을 때 네. 이거는 우리가 매출에다 계상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돈을 어음이어서 현금 흐름은 들어오질 않은 예, 그렇죠. 현금은 들어와 있지 않고 매출로만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매출 채권을 처리하는데 그게 자산이에요. 예. 역시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이게 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 회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네, 네. 기업의 매출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받은 돈들은 다 계약 부채. 아직 받지 못한 것들이 계약 자산이에요. 내가 이행해야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네. 또 그렇게 말씀하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어, 그래서 네. 그냥 미리 받은 돈들 계약 부채. 네. 아직 받지 못한 돈들 계약 자산. 네네네네. 예. 이게 그거- 특히 조선에서 이게 사이즈가 크다. 조선업종을 한번 볼게요. 예. 조선업종의 대표적인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대금 수령 방식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예. 전통적으로 수령을 해요. 5단계. 예. 계약, 착공, 탑재, 진수, 인도. 저게 5년이 아니라 예. 그죠? 5단계로 예. 나누어서 전통적으로 대금을 수령을 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이전에는 조선업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를 만들어주는 조선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겠죠. 그때 뭐 2007년 막 이럴 네, 때. 이럴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20%씩 균등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조선업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을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는 당연히 공사한 건 없기 때문에 제작한 건 없으니까 계약금으로 받는 20%는 계약 부채겠죠. 네. 그리고 착공 단계에 가면은 25% 매출을 인식을 했는데 받은 돈은 40%잖아요. 네. 그 차이인 15%가 아, 미리 받은 돈이니까 역시 계약 부채겠죠. 부채. 따라서 이렇게 조선업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계약 부채가 재무제표에 많이 나타났어요. 아하, 돈을 잘 차곡차곡 받을수록 미리 받을수록. 예. 역설적인 거죠. 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겪으면서 조선업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를 발주하는 선주가 갑에 위치가 됐어요. 조선사는 을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되도록 춘춘이. 늦게 주고 싶겠죠. 예. 그래야 자기가 현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씩만 나눠줄게. 뭐 이런 거죠. 지급 방식이 이전에 20%씩에서 아하. 10%, 10%, 맨 마지막에 60%로 바뀌었어요. 저건 거의 한 2008년 전후로. 예. 이거를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꼬리가 무겁다. 지금 꼬리가 맨 마지막에 60%를 받는 거니까 헤비 테일. 예. 이런 거 헤비 테일 어디 가서 좀 용어 써먹으세요. 그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10% 받는 거는 계약 부채겠죠. 네. 근데 벌써 착공 단계에 가면은 매출은 25%인데 네, 인식한견 받은 돈은 20%, 아, 5%를 덜 받았죠. 예. 벌써 여기서부터 계약 자산이 발생을 해요. 아,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공정이 진행될수록 계약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역시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2021년부터 그전에도 역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조선업종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런 뉴스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한화오션이 예전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구대우조선해양, 예. 현 한화오션. 보면은 주요 제품 가격이 제22기 중간에 보면 그게 21년도인데 그때부터 제품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즉 조선업 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예. 2017년부터 19년도까지는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에요. 예. 보시다시피 계약 부채보다 계약 자산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조선업 경기가 회복된 21년도 제22기부터 보면 어때요? 이때부터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중공업도 한번 볼까요? 불경기였던 2017년부터 19년부터 19년도까지 계약 자산이 계약 부채보다 많았어요. 그러다가 21년부터 마찬가지로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거는 이제 수주 산업일수록 예. 아, 자산이 많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조선업종의 수주 방식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조선업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네. 또는 나빠지고 있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예. 이제 거기에서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를 가늠해서 아, 현재 수주 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예. 걸 또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네, 네. 또는 나빠지고 있구나 이것만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계약 부채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수주가 부채가 많아지니까. 많아져야 좋아지는 거예요. 또 차입금도 아, 우리 배를 하도 많이 빨리 만들어야 돼갖고 좀 돈 좀 땡겼습니다. 또 이러면 또 긍정적일 예, 수도 있는 거고. 나쁜 게 아니에요.